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수 순천 사건 재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 3명. 2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죠. 그 희생자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우린 너무 몰랐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순 사건의 실상을 세상에 알린 도올 김용옥 선생이 연결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던 여순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정치 복귀를 위해서 마라톤을 잡고 1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인천공항에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정치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에는 광주로 향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속내는 무엇일까요? 어제 오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켜본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 국무부가 해리스 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주 청와대는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해리스 대사의 거친 발언,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남북미 삼각관계에 오늘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자 합니다. 용수처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라이브만 듣지 마시고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가능하시면 새벽까지 저희 1라디오에 또 귀를 쫑긋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 1라디오가 여러분들께 공급하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자, 잊지 말고 한 번 더 KBS 1라디오 하루 종일 들으시되 5시 5분부터 7시까지는 저희 김용민 라이브보다 열심히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도권 주파수 97.3MHz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부산, 대구, 경북, 그리고 충북, 전북, 제주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인 3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7시까지 함께 해주실 거지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감기가 제가 한 11월 말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그렇습니다.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씨도 감기 걸렸습니다. 아, 감기 걸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2달 동안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네. 아주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송구스럽고 또한 지금도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감기에 걸린 상태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콧물이 네. 예
나갈 테니 전화 연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너한테 옮겼습니다. 아, 네. 다시 가져오고 싶진 않았어요. 네. 예. 자, 지금 저 장안의 화제입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휘하예 검사가 네네.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장한테 고성을 질렀어요. 네가 검사 맞냐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아시다시피 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한동훈 부장이 일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 전 이 법무부의 인사로 이 반부패 부장이 심재철 부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그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이 직속 상관인 그 심재철 부장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 이 조국 변호사냐 이런 좀 거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회의석상이 아니고요. 이 다른 사람들도 오가는 상가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다른 검사들도 심재철 부장에게 이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심재철 부장에게 고성을 지른 이유는 이 심재철 부장이 이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반대를 했고 네. 그 과거 또 조국 전 장관 혐의를 또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16일 이 송경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 앞에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읽으면서 뭐 치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네. 이른바 이제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들이 이 법무부 인사로 취임한 상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라인에 있는 인사들이 추미애 장관 인사로 인해서 발탁된 간부들한테 지금 덤비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네네. 그 검사가 양석조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좌천을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냥 넘어갈 수 없겠네요. 감수하겠다고 하니 감수하게 해주죠, 뭐. 네,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추태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심야의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그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이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이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뚜렷해졌다라면서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심재철 반부패 부장의 사퇴를 촉구를 했고요. 네. 이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상가에서 일이 벌어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서 실제로는 그 일이 있었을 때 화장실에 갔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 제지를 하고 경고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 윤석열 라인이 인사에 반대하는 대신 이 조직적으로 상관들을 이른바 이제 들이받으면서 이 법무부 인사에 힘을 빼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윤석조라고 그랬나요? 아까 제가 그분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양석조 반부패부 예, 선임연구관입니다. 양석조 연구관.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해놓고 뭐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간다면 뭐 검찰 기강이 말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나저나 이 장사미사라는 표현이 네. 이제 오늘 포털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장사미사라고 하는 거는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인데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네네. 필부 또 감남을려. 네네. 그때도 이 장사미사라는 표현과 호응이 됩니다만, 네. 그래요. 장사미사 오랜만에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보도를 봤는데 특히 그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요. 이 김희택 논설위원이 그 한겨레 인터넷 방송에서 밝힌 내용인데,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에는 수사 지휘를 직접 하고 있다. 하명 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하명 수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팀장한테 직접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네. 수사 보고를 받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대검 공공수사부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 거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임명한 인사들 아니겠어요? 네네. 제청한 인사들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임명했고. 근데 그분들은 배제하고 패싱하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팀 검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참 우스워요. 검찰 조직이. 예. 네, 뭐 지휘 라인이 있는데 뭐 직접 그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믿을 수 있는 검사한테만 직접 소통하겠다. 이게 그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면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뭐 예. 법무부에서 뭐 관련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이 대검의 실무 간부들은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사를 기다리고 또 확정된 인사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않고 지금 뻔히 그 공식 라인에 있는 이런 수사 지휘자들을 다 배제하고 직접 본인이 수사를 챙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조직이 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가 보수 통합 시한을 오늘까지로 못 박았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자유한국당이 호응하지 않는다면은 내일부터는 네네. 따로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받았어요.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네. 일단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가 그 오늘 당대표단 회의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이 제시한 그 양당 통합 협의체를 거부한다면 네. 이 새로운 보수당은 자강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보수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보수 혁신과 재건을 위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통합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양당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통합 신용만 내는 가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네네.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양당 통합 협의체 거부는 황교안 대표가 동의한 보수재건 3원칙 중 세 번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하태경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수재건의 3원칙 중에 마지막 원칙은 이 낡은 집을 허물고 이 새 집을 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이른바 새로운 보수당이 얘기했던 통합 협의체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네네. 일단 황교안 대표는 그 이전에 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시민 진영이 함께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할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뭐 대화 테이블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결국 공천 문제에 접어들었을 때는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했을 땐 어떻게 또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그 새로운 보수당 의원 간의 이 회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불교계에 설 선물로 육포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뭐라고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이 서울 종로구의 이 한국 불교 역사 문화기념관에 있는 이 조계종 총무원 등에 이 황교안 대표 명의로 설 선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 모 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선물이 육포였다라는 것이죠. 이 선물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보좌하는 이 조계종 사서실장 그리고 조계종의 입법 부인, 이 중앙종회 의장 등 이 종당 대표 스님 앞으로 배송이 됐는데요. 네네네. 이 종회종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육포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상당히 당혹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계종은 이 수행자인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부랴부랴 직원을 보내서 이 해당 선물을 긴급 회수를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측에 따르면 원래 황교안 대표가 올해 설 선물로 육포를 마련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육포를 보내기로 했었는데 다만 불교계 쪽으로는 다른 선물을 준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과를 준비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른 곳으로 갈 육포가 잘못 배달이 됐고 이를 안 뒤에 조계종에 사람을 보내서 직접 회수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한 회수하면서 이 조계종 측에 사과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실수라고 볼 수 있느냐, 의도적인 것 아니냐, 좀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추정인데요. 네. 뭐 과거 사례 때문인데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5월 그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이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아서 이 종교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건 역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이 조계종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이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자기가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였다라는 건데요. 네. 또 실수라고 하니까 또 과거 이 실수도 좀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과거 한나라당이 지난 2010년에 이 정몽준 당시 대표의 명의로 그 5.18 기념식에 조화 대신 화환을 보내서 한번 논란이 또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딴 분들은 다 조화를 보냈는데 네. 한나라당 당시 대표는 화환을 보냈다. 네. 그래요. 또 그 당시 아마 경찰인가요? 5.18 페스티벌이라는 뭐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네네. 굉장히 또 그때 지탄을 받았습니다. 페스티벌은 무슨 페스티벌입니까? 네. 예. 축제라고 보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폐렴 관련한 소식이 있는데 이것도 짚어야 됩니다. 네, 우한 폐렴이라고 지금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이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어제 입국한 이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 관련 증상을 보여서 이 격리돼서 검사를 받았고요. 네.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요.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 일단 이 확진 환자가 검역 단계에서 격리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확진 환자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그리고 승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한편 중국에서는 우한과 선전 일대 그리고 베이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한에서는 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3명이 사망을 한 상황이고요. 네. 베이징에서 2명, 선전에서 1명,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각 1명, 태국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또 어제 내린 눈과 비의 영향으로 노면 아직 미끄러운 곳들이 많은데요. 터널 진출입로나 교량 지나실 때는 반드시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3중 추돌 후 화물차 1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여전히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가 큽니다. 청북 나들목부터 4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이전으로 제천 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요. 2차 사고에 주의해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휴게소 일대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 비봉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더 가서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서서울 요금소 이후와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밀리고 있고 이어지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은 광명고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반포에서 영동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가 심한데요. 특히 공항 쪽 영동대교 이전인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막히면서 1시간 1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피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이제 삼성 감시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미래에 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미래에 잘한다고 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덮어줍니까? 뭐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감시위원회 아니 회사에서 얼마나 법을 안 지키면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네. 아까 들었던 삼성 관련된 그 재판, 네. 삼성 관련된 기사 굉장히 좀 죄질도 나쁘고 전에 또 주가 조작도 있었고 역시 승계 네. 문제와 연결돼서 회계 사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감시위원회를 꾸릴 만큼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네. 이게 다 승계 때문이다. 그룹 승계.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과1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72년 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딸이 재심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은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희생자의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는 여순 사건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72년 만에 여순 사건 무죄 선고의 의미 도올 김용옥 선생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올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네네. 네, 선생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연결하게 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뭐 최근에는 제가 그 전남에 가서 도올 인재학당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거기서 상당히 그 전라남도의 새로운 교육 문화를 일으키고 돌아왔습니다. 예, 네. 다산 선생의 대를 이으시는군요. 네네. 예. 자, 여순 사건 재심 재판에서 첫 번째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여순 사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불려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미 70년도 지난 1948년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우리 선생님은 여순 민중항쟁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이 사건을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문제시됐고 이 해방 후 역사를 통해서 더 우리 삶에 깊게 들어와 있던 이 사건이 여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제주 사건이 하여튼 미 군정이 제주도민의 자치 조직인 인민위원회를 네. 무리하게 탄압하면서 생겨난 불행한 사태인데 네. 이 사태를 진압하는데 네. 제주도의 군인들만 가지고 경찰이나 군인 병력 가지고 모자르는 지경이 이르렀다. 네. 그렇게 해서 제일 가까운 이제 여수 신월리에 14연대가 있었는데 네. 이 14연대를 제주 토벌에 동원해라. 그래가지고 토벌 명령이 내려 떨어지니까 그 군인들로 볼 적에는 토벌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반란자로 여겨지는 사람은 즉시 사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양심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군인의 사명은 국토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 국가의 인민을 그냥 그렇게 죽이는 일을 우리가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란이라든가 단순한 항명이라든가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토벌 출동을 거부한다. 그것도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병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문제를 이제 거기에 항거한 거거든요. 우리 안 가겠다, 못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순 반란이라고 규정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군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군정 하에서 민생이 파탄되었고 거기에 희생된 여수 순천 지역의 민중의 분노가 표출된 사건이지 사실은 그 사건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여순 민중 항쟁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을 먼저 쓰니까 그런 말도 쓰는 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고. 그래서 제가 우린 너무 몰랐다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 이것은 당당한 민중의 항쟁이고 이것은 역사적 새로운 냉전 질서의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으로서 다시 인식되어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이죠. 네, 여수 순천의 주민들이 우리가 같은 동포를 죽일 수는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제주로 이렇게 차출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결의를 냈고 저항을 한 건데 이거를 그동안 반란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비방모략을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희생당한 분들이 감히 그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호소하는 일조차도 주저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 몰랐다 그 책을 보니까요. 그 내용도 있었어요, 선생님. 그 여수 MBC에서 강연을 하시고 마치고 올라가는 길인데 여수 MBC에서 너무 방청객들 반응이 싸해서 뭐 내가 말을 잘못했나 뭐 그런 고민도 하셨다고요. 예, 그러다가 여수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올라가시는 길에 그 주민들로부터 속마음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하여튼 그만큼 네. 그 여순 지역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 사건에. 피해를 안 당한 사람이 없었다. 자그마치 피해자들이 예. 정부 공식 발표로 1년 후 발표인데 네. 11,131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11,000명이 넘었어요. 네, 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순 민중항쟁은 6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 그동안에 최소한 네. 2만 명은 희생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는 너나 할 거 없이 이 남도 그리고 이게 전라남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상남도 사람들도 여기에 아주 크게 걸려 있어요. 진주 쪽을 포함해서. 그쪽으로 다 이 지리산 자락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산청. 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아주 비극적인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건 강고한 우익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예비 검속이 이루어지고 연좌제 보도연맹 숙군사업 뭐 반민특위가 무산식되고 서북천령단 사람들이 정규 경찰화하고 네. 뭐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소위 말해서 빨갱이 때려잡기식의 문화, 그러니까 이 반공 우익 체제가 바로 여순 민중 항쟁을 빌미로 해서 다 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정말 강포하게 탄압을 했는지 70년이 지났는데 피해자 또 피해자 가족들이 당시 그 피해 사례를 증언하는 것조차 주저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눌려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건의 피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정말 벌벌 떨게 된 이 사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동학이 척양척예를 주장했고 보국 안민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왜군의 따발총 하에서 그냥 기관총 하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그러한 전통이 여기서 부활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지 단순히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당했다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됩니다. 네. 동학의 맥을 이어가는 여순 항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에 조금만 보론하자면은 사실 70년 동안 그렇게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그래서 여순 항쟁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다들 그렇게 처음에 호응도 못하고 그렇다고 뜨거운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너무나 눌려왔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거를 책을 쓰고 나서 쓸 적에는 나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우린 너무 몰랐다는 제목하에서 이 책을 쓴 건데 나 같은 사람도 뭐 이 책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너무도 아주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럴진데 전라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초를 겪어왔겠냐. 이거를 내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고
근데 작년이 마침 네. 이제 70주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수 MBC의 김지용 PD가 네. 이걸 가지고 프로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을 했고 제가 평소 이제 현대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은근 방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네네네. 그래서 뭐 주철이 박사라는 분 그리고 순천대 여순연구소니 이런 데서 나온 모든 자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제가 이 프로를 만들었는데 네. 그것만 해도 지금 유튜브에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고 네. 작년에도 제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그 구례에서 저기 하는 이 위령제에도 제가 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것이 공산주의 반란 운동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맨날 이런 거를 네. 이런 무자비한 탄압을 하게 된 것은 네네네. 트루만 독트린 이래로 냉전 질서가 구축되면서 네네네. 그 집권자들이 그 미국의 알랑방구를 꾸기 위해서 무조건 이 블록 진영 논리에서 우리가 네. 서바이브를 하려면 네, 생존하려면 아주 완고한 그 반공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네. 이런 것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혀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될 것은 이 특별법, 네.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네네네. 제주 4.3에는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공원도 마련되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는데 네. 우리 전라도, 경상도 이 남도 사람들은 네. 아직도 이거 숨을 못 쉬고 있단 말이에요. 숨을 못 쉬고. 네. 그래서 특별법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장환봉님 이번에 이제 무죄 선고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 장환봉 씨처럼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상당수 되고 그렇게 희생자들을 다 합쳐보니까 2만 명은 될 것이다. 도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법이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방도로 효과적일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환봉 씨는 그래도 네. 정확한 기록이 남고 재판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날 재정 신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도 없이 즉결 처분되었고 왜 죽은지도 모르는 그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재실 신청할 길도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장환봉 선생의 네. 따님인 장경자라는 분이 네. 이거를 항소 재심 신청을 할 때부터 이제 저하고도 간접적인 연락이 있었고 네. 오늘 그 형이 네. 이제 이거의 선고를 받는 이 시점에서 그 자리에 순천 지원에 좀 같이 좀 나와달라. 근데 내가 가면 내가 너무 나가 포커스를 받으니 그동안 거기에 당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불락사의 상은 스님이라는 분을 대신 보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상은 스님 얘기가 그 김정아 부장판사님의 내가 그 감동적인 게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르시더래요. 우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폭력에 이 희생당한 것을 우리 법원이 이제 와서 70년 후에나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지 통탄할 일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우시더래요. 네.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예. 아무리 판사지만 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된 도리로서 네. 이것은 국가 폭력에 저지른 이건 잘못된 일이라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그 표현하는 그 판사님의 인격이야말로 네. 진보된 민주화된 사회의 표현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감동하는 것이죠. 예. 그 민간인 학살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만든 구자완 감독 이야기로는 나중에 또 무릎을 꿇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아 감독이요. 예. 김정아 판사가요. 예. 아, 참, 역사와 이렇게 화해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올해 참 많은 그 일들이, 많은 또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25 한국전쟁 70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근현대사에서 벌어진 사건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 선생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25 전쟁에 관한 네. 제대로 된 영화 한 편이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과거라는 거는 항상 이런 상황이라는 게 우리한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러한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억하고 평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래도 대미 의식도 상당히 국민적 각성이 높아졌고 네.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그를 인간적인 다 이 잘잘못을 우리가 민중이 이제 가릴 줄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야말로 앞으로 총선도 다가오는 이 해에 네. 이러한 사건들을 정확히 알자. 네. 예. 그렇게 또 요약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도올 김용옥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자, 두 번째 속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핫소리는 하루 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북협력은 한미 워킹그룹 사안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발언과 관련해 한미 공조에 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월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남북 관계는 당연히 이 남북 당사자에게 주권이 있는데 왜 당신이 하라 마라 하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공조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남북미 삼각관계 입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발언 이를 두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개별 관광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정했는데요.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랬는데 이를 두고 해리스 대사가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워킹그룹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 낫다. 말하자면 미국 결재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불편함을 드러냈고요. 이 경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서글픈 일인데요.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우호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한국의 내정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네. 결국은 한국민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우호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주한 미국 대사의 역할인지 네. 저는 의아합니다. 네. 대북 미 국무부도 남북 관계 개선이나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마치 한국을 감찰 나온 사람처럼 이런 것이 미국의 어떤 그 정책에 위반될 경우에 미국으로서는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암시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미국의 국무부나 어떤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이런 얘기를 해도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 우호 관계는 변함이 없고 어떻게든 한미의 그 대북 정책이 조율되도록 하는데 협력을 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재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외교관의 직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분이 정통 외교관 출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역대 주한 미국 대사 중에 이렇게 이 한국을 그 멸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뭐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설사 하더라도 네. 공개석상에서는 피하고 비공식적으로 좀 불만을 토로해도 그 한미 간의 국력 차가 과거에 엄청 심했던 때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뜻을 좀 파악해서 가능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좀 그걸 고려하고 그런 적은 있어도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얘기를 반박하는 듯이 하고 우리 대통령이 뭐 종북 세력이 쌓여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정부를 그 평가하는데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외교관이 괜찮죠. 근데 부정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가 월급 받고 있는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한미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 네. 오히려 감찰관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총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가 트럼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 고위층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다면은 그 발언의 무게감이 다를 텐데요. 네, 이분이 군인 출신으로 입지전적으로 모계는 일본계 어머니와 네. 그 주일 미군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굉장히 뭐 그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해서 태평양 함대 태평양 사령관이 됐죠.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 그래서 하와이에서 아시아 전체를 통괄하는 군사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사실 그 호주 대사로 내정이 됐거든요. 네. 그 호주는 그야말로 미국하고 아주 뭐 혈연부터 비슷한 그데다가 그냥 거의 그 정책을 같이 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거기 대사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그 제청에 따라서 한국 대사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또 그 한일 간의 관계도 원활치 않은데 어머니가 모계인 분을 그렇게 임명하는 것 자체도 저는 당시에 조금 의아하게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좀 문외한이고 좀 오만한 인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지금 뭐 한간에 나오는 그 코스염 얘기도 나오지만 그 역대 그 총독들이 정말 그런 인상을 풍겼는데 이 사람은 또 변명하기를 뭐 안창호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도 코스염 기르신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한미 관계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려는 분이 더군다나 일본계 어머니를 가진 분이 굳이 그런 이것을 한국에 오면서 코스염을 길러가지고 와야 됐을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한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해리스 대사의 말처럼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뭐 겉으로는 한국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속내는 또 다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문제의 본질은 사실 그 재작년에 시작된 평창올림픽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일으켰고 판문점 정상회담을 거쳐서 미국은 손 놓고 있는데도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까지 우리가 주선해서 싱가포르에서 사실상 그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비핵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주 좋은 합의라 그래놓고 실제로 미국이 거의 그 신뢰 구축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를 다시 진흥시키면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여기 응하는 척하다가 자기 국내 정치적 이유로 하노이에서 완전히 그 결렬시키는 아무 효과를 못했단 말이죠. 그 뒤에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인 신뢰 구축 조치를 전혀 안 하면서 북한한테만 선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네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지가 벌써 1년 4개월 5개월입니다. 네. 따라서 그러는 가운데 북한은 또 어이없게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 결국은 김정은도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은 거 큰 책임이 있지만 네. 미국이 선비핵화를 사실상 요구하는 그런 태도.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미국은 계속 대화하자 그러는데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대화를 하러 가면은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처럼 전혀 먹을 게 없는 그런 식사만 차려놓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질을 보면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해서 비핵화를 진짜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부득이 지금 이런 조치를 하는데 거기서 또 뭐 워킹그룹 얘기를 하면서 제재를 미국이 마치 한국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예. 상당히 김정주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선권이 외무상이 됐어요.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을 지냈는데 외교관이 아닌 군 출신이 외무상을 맡는다. 통일전선부장을 맡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만은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 군 출신인 사람이 외무상이 됐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각에서는 와병설이 나돌던데요. 네, 일단 그 리성건은 김영철 라인인데요. 네. 그 라인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사람이 강경파더라도 김영철 라인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일단은 가져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네.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네, 김영철이.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그 조평통 위원장 같이 남북 대화를 하다가 외무상이 된 경우가 백남순이라는 사람도 과거에 있었고요. 2000년대 초반이죠. 그다음에 또 허담이라는 사람은 외무상 출신이 또 대남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군 출신인데다가 외교 업무에 상당히 서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기용한 거는 미국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또 김영준 주로 대사를 오래 했던 사람을 이 사람 상전에 네. 국제부장으로 이렇게 앉혀서 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이런 포석을 지금 깔고 있는데 미국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고 또 어떻게 보면 남북 대화 쪽에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 제가 뭐 좀 약간 좀 기대하는 해석을 하지만 네. 지금 새해 들어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막 비난하다가 네. 조금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좀 관계 개선의 기운이 느껴집니까?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엄청 비난하다가 비난을 자제하고 하더라도 북한 국내에는 방송이 안 되는 TV나 라디오 또는 그 언론이라 그래도 대외 매체 통해서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신년사에도 남북 관계에 대한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네. 1월 말에 그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라는 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대남 메시지가 나오면 금년도에 그 남북 기상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북한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한 언급만 하면은 뒤로 빠지라고 나서지 말라고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북미 관계는 어떻게 좀 진전의 기운이 있나요? 뭐 많은 분들이 그 봄에는 뭔가 실효적인 북미 관계 개선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던데요. 네. 일단 2월 말까지는 큰 도발은 북한은 안 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미국한테는 대화 없이도 우리는 자력갱생할 수 있다. 또 최근에 제가 아주 놀랍게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작년에 북한의 경제가 1% 내외 성장했다.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재가 점점 깊어지면서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 역성장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네. 재작년에 6%, 작년에 4%, 그러니까
재작년에 6%, 작년에 4% 마이너스 성장했고 오히려 작년에는 1% 정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계산은 지금 완전히 틀리고 있다. 제재를 강화한다고 항복할 리는 없고 그것은 트럼프가 오히려 정말 대화 안 한다면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월까지는 북한이 큰 도발은 안 하는데 3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 관광을 터놔서 김정은은 이거를 받을까 말까 고심 중인 것 같은데요. 네네. 김정은의 경제 살리기가 대부분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받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중국 통해서 백두산을 가거나 아니면 신의주로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은 미국이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을 북한이 거절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받고 단지 이제 우리 정부는 3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좀 연기하자는 걸 우리 정부가 네. 미국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뜻을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 인터뷰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